안녕하십니까, 조현욱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재미있는 계산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보다 계산 문제가 사실 더 쉽습니다. 그냥 식만 알고 있으면 어떠한 형태로 바뀌던 간에 풀 수 있고 정확하고, 저는 계산 문제가 더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탱크의 용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공식과, 그리고 이제 어떠한 탱크 유형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탱크의 용량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것을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탱크의 용량은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것이다. 이 자체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보다 보면 탱크의 내용적이 얼마다, 아니면 내용적을 구해라, 안 그러면 탱크의 용량을 구해라, 아니면 공간 용적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특히나 잘 보셔야 돼요. 문제를 잘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언뜻 보고서 탱크 용량만 계산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뒤에서 탱크의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볼 건데, 일단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내용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내용적을 물어보는지, 안 그러면 용량을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용량을 구하라고 하였을 경우에는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꼭 빼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공간 용적은 어떤 거냐 우리가 봐야겠죠. 공간 용적은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다 해서 우리가 고쳐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탱크 우리 내용적을 구한 다음에 (90에서 95%라고) 보는 것과 같죠. 왜냐하면 95, 100분의 5 이상 그리고 100분의 10 이하니까 90에서 95%. 한마디로 탱크의 용량이란 탱크 내용적에서 0.9를 곱해주던가, 이게 제일 용량이 작은 거겠죠. 최대는 0.95를 곱해주면 딱 그 용량이 나오겠죠. 자, 이제 우리가 안반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가서 우리가 저장소에서 보긴 볼 거지만 거의 시험 문제 나올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노란색으로 써놓은 수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안반 탱크의 공간 용적이죠. 이번에는 공간 용적은 어떻게 됩니까? 당해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1, 그리고 탱크 내에 용출하는 7일간의 지하수의 양, 이거 중에서 어떤 것을 더 큰 용적, 얘가 1번, 얘가 2번, 이 중에서 둘 다 구하는 게 아니고 둘 다 계산한 다음에 둘 중에서 더 큰 양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공간 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반 탱크의 용량은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내용적이 주어지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공간 용적을 구한 다음에 공간 용적을 빼주면 그게 이제 탱크의 용량이 되겠죠. 그래서 대신 공간 용적을 구하는 게 일반 탱크랑 안반 탱크랑 다르다. 이 점 여러분들 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둘 다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신나게 수업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여러분들 책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잘 보시고, 항상 어차피 그림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양쪽이 볼록하죠. 양쪽이 볼록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탱크가 뚱뚱한, 우리가 먹는 알약 캡슐처럼 되어 있죠. 양쪽이 볼록하고. 타원형 탱크의 내용적을 구하는 공식을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구하는 게 뭐죠? 구하는 건 내용적을 구하는 거죠. 내용적. 그래서 4분의 여기 원의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AB
한 다음에 전부 다 곱해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면 식은 어차피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분의 파이 곱하기 A 곱하기 B 이 전체를 또 곱하기 해서 탱크의 긴 부분 그것을 L이라고 하죠. 더하기 이제 3분의 여기 끝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있는 부분 이거 둘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L1 플러스 L2 이게 뭐가 된다? 이게 내용적이 됩니다. 만약에 저런 모양의 탱크가 주어지고선 수치 같은 경우에는 다 주어지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에서 다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용량을 구하라고 하면 항상 문제 끝에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단 공간 용적은 얼마다 얼마다. 그래서 만약에 공간 용적이 100분의 10이다 했을 경우에는 곱하기 0.9를 하면 되고 100분의 5다 했을 경우에는 곱하기 0.95를 하면 뭐가 나온다? 탱크의 용량이 나온다. 실제로 이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잘 안 틀립니다. 식이 워낙 간단하고 예제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오는 기출 문제 몇 문제만 풀어보면 절대 틀리지는 않아요. 이제 아래 거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모양 탱크가 거의 존재하지도 않고 잘 나오지도 않아요. 한쪽은 볼록하고 다른 한쪽은 오목한데 타원형 탱크의 내용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바뀝니다. 4분의 파이 A, B는 똑같고 여기 긴 변 더하는 것도 똑같지만 뭐가 달라집니까? 3분의 L1에서 L2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값이 하나 달라지죠. 그래서 사실 이거 위에 것만 외우면 아래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면 빼주고 튀어나와 있으면 더해주면 된다라고 암기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원통형 탱크예요. 원이 타원이 아니고 그냥 정원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동그라미를 잘 그려야죠. R 반지름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내용적 어떻게 구하는지 보겠습니다. 파이의 반지름의 제곱 이게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죠. 거기다가 L 더하기 똑같아요. 양쪽이 볼록하기 때문에 3분의 L1 플러스 L2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식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꼭 반지름으로 주어질 수 있고 지름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꼭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반지름의 제곱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가끔씩 보통 대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반지름이 막 5m다. 여기가 뭐 10m다, 3m다, 3m다 해서 나오는데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안 나오고 단 이 길이는 6m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보자마자 그냥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6의 제곱 이렇게 해버리면 정답 어떻게 된다? 정답이 오답이 되겠죠. 오답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 반지름의 제곱인 거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문제가 그렇게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되게 그냥 반지름 딱 주어지고 그렇게 뭐 치사하게 안 내는데 가끔씩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고 떨어지라고 문제 틀리라고 당연히 변별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문제 그렇게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름으로 주어지는 경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쉬운 거 하나 나옵니다. 똑같이 원통형 탱크인데 솟아있는 거예요. 총알처럼 생겼죠? 솟아있죠? 뾰족하지는 않으나 약간 총알처럼 생겼죠? 파이 r 제곱의 높이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 어떻다? 무시해버리면 돼요.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러한 탱크의 내용적 구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식 어떻게 돼요? 그러면 파이 r 제곱에 이 높이만 곱해주면 부피가 나와버리겠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고
또는 어떻게 풀면 되는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물 저장 탱크의 내용적이 500리터라고 나와 있죠. 일때 탱크에 저장하는 위험물의 용량, 범위로 적합한 것은 단 원칙적인 경우에 하나다. 그러면 공간 용적이 얼마나 돼요? 공간 용적이 탱크의 내용적이 500일 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용량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용량은 내용적에서 무엇을 빼준다? 공간 용적을 빼준다. 그러면 공간 용적을 구해야겠죠. 공간 용적은 얼마가 된다?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간편하게 어떻게 구하면 된다? 곱하기 0.9하고 곱하기 0.9 하면 딱 그 범위가 나오겠죠. 500 곱하기 0.9 하면 얼마가 나와요? 450이 나오겠죠. 그리고 0.95 합니다.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475가 나오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공학용 계산기를 가지고 가실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용량을 물어보면 항상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빼줘야 됩니다. 자, 다음에 9-2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의 내용적은 약 몇 리터인가? 하고선 단 R은 5m, L은 10m. 이게 10m라고 나와 있습니다. R 정확하게 이제 반지름은 나와 있죠. 반지름이 5m. 파이는 3.14라고 계산하라고 나와 있죠. 보통 다 3.14라고 계산하라고 주어지는데 혹시나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공학용 계산기에 파이 버튼 있죠. 그거 눌러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해요? 파이 R 제곱의 L이죠.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3.14 곱하기 5의 제곱 25가 되겠죠? 곱하기 10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죠? 다 계산하면 785m 세제곱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지금 10m, 5m니까 보겠습니다. 3.14는 파이는 단위가 없죠. 5m의 제곱이죠. 그리고 10m니까 미터가 총 3개 들어갑니다. 근데 정답이 없죠.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기초화학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1m 세제곱은 몇 리터다? 리터죠.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걸 곱해주면 됩니까? 1m 세제곱은 같은 단위죠. 그래서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고 지워지고 000 붙어갖고 785000 정답 4번이 나오네요. 지금 문제에서 내용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로 우리가 공간 용적을 빼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내용적을 구하라고 하면 딱 이 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다 계산해 준 다음에 그 값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풀어보니까 문제 어려운 거는 별로 없죠. 다음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다음 안반 탱크의 공간 용적은 얼마인가 하고 나와 있죠. 공간 용적을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적에 첫 번째 내용적의 100분의 1 그리고 7일간에 흐르는 지하수의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2000만에 100에서 계산하면 안 되고 며칠이다? 7일간. 그리고 문제에서 보통 7일간이라고 주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7일간 흐르는 지하수의 양, 용출되는 지하수의 양 계산하고 해보겠습니다. 100억 리터에 100분의 1이면 얼마죠? 100억 리터에 100분의 1이면 1억 리터가 되겠죠. 하루 동안 2000만 리터가 흐른대요. 그럼 7일간 흐르는 거는 얼마예요? 1억 4천만 리터가 되겠죠. 둘 중에 어떤 게 더 커요? 둘 중에 7일간
용출하는 지하수 양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정답은 3번 1억 4천만 리터가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9-3번 다음과 같은 탱크의 용량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용량은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빼줘야 되죠. 여기서 공간 용적을 뺍니다. 그러면 1억 4천만 리터가 되겠죠. 그럼 정답이 어떻게 돼요? 다음과 같은 탱크 그리고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공간 용적의 조건. 그랬을 경우에 탱크 용량은 어떻게 되죠? 100억에서 1억 4천 빼니까 98억 6천만 리터가 이 안반 탱크의 용량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반 탱크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 별로 어렵진 않죠.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몇 문제만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위험물 각 유별 저장 취급의 공통 기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1류부터 제6류까지 위험물의 공통적인 성질 아니면 위험성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법령 파트에서는 계속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이랑 연관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물 성질 같은 경우에 잘 보셔야 돼요. 어차피 뒤로 가서 계속 나옵니다. 1류 위험물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우리가 다들 아시죠? 근데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다. 그래서 가연물과의 접촉,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 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된다. 우리가 앞에서 누누이 봤던 내용이죠. 2류는 뭐라고도 불렀어요? 가연성 고체. 보겠습니다. 가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산화제와의 접촉, 혼합이나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이제 철분 나오죠. 금속은 물과 만나서 어떠한 가스를 생성한다? 수소를 생성하죠. 그래서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이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바로 여기다가 체크를 해볼게요. 자연 발화성 그리고 금수성. 자연 발화성은 그냥 자연 상태에서 지 혼자 불 붙을 수 있는 물질이죠. 점화원이 없어도 불 붙을 수 있는 물질인데 점화원이 있으면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과열 또는 중요한 게 이거죠.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왜냐하면 자연 발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당연히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겠죠. 물 만나서 가연성 가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피해야 되죠. 사료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앞에서 봤던 인화성 고체랑 비슷하죠. 인화성 고체도 역시 인화되긴 되지만 고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제1류로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제4류랑 거의 비슷하게 다뤄주면 되는 거예요. 자, 5류 위험물은 어떠한 물질입니까? 자기 반응성 물질이죠. 그래서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충격 또는 마찰을 피해야 된다. 폭탄이니까 당연히 불티, 불꽃, 고온체 되면 안 되고 과열, 때려도 안 되고 마찰, 비벼도 안 되고 던져도 안 되겠죠.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죠.
그래서 가연물의 접촉이나 혼합, 그리고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해야 된다. 특히나 육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분해해서 산수를 많이 방출시키죠. 그래서 화산화수소 같은 경우에 안정제로 인산, 요산 같은 경우 첨가하고 막 그랬던 거 배운 지 얼마 안 됐죠. 여러분들 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제1류부터 6류까지 저장 취급의 지금 공통 기준을 봤습니다. 앞에서 봤던 우리가 특성만 잘 알고 있으면 저장 취급 공통 기준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암기를 하지 않으셔도 다 아시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핵심 예제가 하나 나오죠. 위험물 안전 관리 법령에서 정한 제조소 등에서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중 위험물의 유별 저장 취급 공통 기준 일부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유별은 뭐뭐 위험물은 제 몇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해야 된다. 제 몇류 위험물의 저장 취급 공통 기준일까요? 제6류죠. 실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는 않으시죠? 다음에 이제 위험물의 저장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또 외울 게 상당히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 잘 이렇게 체크를 하고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수치입니다. 수치, 무조건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체크를 하세요. 책에다가. 앞에 나오는 이런 거 뭐 1번 이런 숫자 말고 그냥 모든 숫자가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하고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런 수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저장의 기준. 옥내 저장소 또는 옥외 저장소에 있어서 이 말을 잘 봐야 되죠.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 무슨 말입니까? 제1류는 1류끼리 저장하고 2류는 2류끼리 저장하고 우리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서 각 유별로 분류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1류랑 2류 같은 경우에 섞어놓으면 더 위험하고 안 되죠. 아니면 혼합되어 있는 상태만으로도 폭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었죠. 그래서 안 되는데 1m 이상 간격을 두고, 그래서 이 수치가 중요해요. 정말 많이 물어보겠죠. 1m 이상 간격을 두고선 아래 유별을 저장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위험물 관련 회사를 재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딱 하나 위험물만 취급하면 거기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 좋겠지만 사실 이 산업 현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별의 위험물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회사 부지는 한정되어 있고 저장소도 한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회사 부지가 한 200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무실 만들어야 되죠. 제조 공장 만들어야 되죠. 봤는데 이제 옥내 저장소를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 만약에 1류, 2류, 4류 위험물을 취급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같이 저장 못하는 거는 안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 규모도 작기도 작고 저장소에 여러 가지 물질을 저장하는데 그 기준 보겠습니다. 1m 이상 간격을 두고선 아래 유별,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저장할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같이 저장할 수 없어요. 보겠습니다. 1류랑 5류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기 과산화물 제외하고 우리가 과산화 칼륨, 과산화 나트륨 같은 물질들이 있었죠. 걔네들 뺀 나머지 1류 위험물, 그러면 염소산, 염류, 그리고 아염소산, 과염소산, 그리고 질산, 브롬산, 요오드산, 그리고 이제 과망간산,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중크롬산, 크롬의 산화물 같은 경우 있겠죠. 그런 것들과 제5류 위험물을 같이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1류랑 6류, 어차피 둘 다 산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같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는 같이 저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1류와 3류 중 자연 발화성, 그리고 황린, 한마디로 3류 중에서 금수성 물질은 안 돼요. 자연 발화성 물질은 된다는 소리죠. 황린은 물속에 저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 발화성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1류와 3류, 네, 자연 발화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황린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2류의 인화성 고체랑 제4류.
사료 자체가 인화성 액체죠. 그래서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류 위험물 중 알킬 알루미늄 등과 사료 위험물인데, 사료 위험물에서 알킬 알루미늄 또는 알킬 리튬을 함유한 것. 우리가 이제 저 물질이 이제 뭐냐 물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책에서 다루는 위험물은 한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중요한 것만 다루겠죠. 그래서 수많은 위험물 중에서 그냥 이런 것들 포함한 게 사료에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같은 물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저장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료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한 것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말이 비슷하죠 어쨌든. 그래서 5번, 6번은 여러분들 외우는데 어렵진 않고 시험 문제도 잘 안 나와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1, 2, 3, 4번 잘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준 보겠습니다. 삼류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 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하지 아니한다. 황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속에서 저장을 하죠. 그런데 애랑 나머지 물질은 어떻게 한다? 따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같은 유별일지라도.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잘 나와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같은 유별이 아닐 경우에 저장을 같이 못하니까 특이하게 같이 저장할 수 있는 경우만 봤었죠. 그런데 동일 품명은 같이 저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동일 품명 위험물이라고 할지라도 자연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어떻게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이 얼마마다 10배마다 상호간 0.3m 이상 간격을 두어야 된다. 그러면 0.3m면 약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오고 실제로 이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위험을 쌓아두고 또 이 정도 간격을 띄고 이 정도면 그냥 뭐 사람 겨우 지나갈 정도가 딱 되겠죠. 그래서 그래도 10배마다 0.3m 이상 간격을 두고선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저장의 기준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옥내 저장소와 옥외 저장 시의 높이, 이것도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다음 높이를 초과하여 겹쳐 쌓지 말 것. 그냥 문제에서 저장 파트에서 문제에서 뭐 저장을 한대요. 기계 나오면 그냥 무조건 6m 적으시면 돼요. 3, 4석유류, 동식물 유류 전부 다 제 몇 류 위험물입니까? 제 4류 위험물이죠. 그래서 4m 적으시면 됩니다. 그냥. 그 밖의 경우는 3m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장 시 높이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에 그래도 좀 출제가 되는 편이긴 하지만 쉽게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기 6, 그리고 그냥 4류는 4, 나머지는 3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그냥 딱 이 형태로만 나오지 바뀌어서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 파트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이게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틀리는 거 많이 못 봤습니다. 여기서도 거의 안 틀려요. 그래서 외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옥내 저장소에서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는 55도씨 이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계속 수치 기준이 나오잖아요. 온도나 아니면 미터 이런 거. 여기서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다른 이렇게 그냥 말로 나오는 부분보다도 이렇게 시험 문제 내기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수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중요 표시를 한 다음에 다 전부 암기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동 저장 탱크, 얘는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 보통 우리 주유소 차 같은 경우 보면 뒤에 붙어 있죠. 품명부터 해서 뒤에 위험물 이 표지 붙어 있고 뒤에 안내판 여러 가지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 판이 붙어 있죠.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좀 까다로워요.
알킬 알루미늄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 탱크 저장소에는 긴급시에 1번 연락처.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 중에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는데 상당히 까다롭죠. 그 다음에 서류. 세 번째 방호복. 네 번째 고무장갑. 5번, 5번째 공구. 6번째 휴대용 확성. 그래서 이 중에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까다롭게 나오면 기능사 수준에서도 여기 있는 거 실기해서 적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장 기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 수치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게 더 외우기 편합니다. 수치는 간단하니까. 다음, 옥외 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 6m를 초과하지 말 것. 우리 앞에서 기계에 의해서 6m까지 맞죠? 어쨌든 6m 넘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유황을 용기에 수납하지 않고 저장하는 경우 경계 표시 높이 이하로 저장한다. 유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 무너지거나 넘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소리죠. 옥외 저장 탱크, 옥내 저장 탱크 또는 이동 저장 탱크에 새롭게 알킬 알루미늄 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탱크 안의 공기를 불활성 기체와 치환하여 준다. 안에 불활성 기체를 넣어둬야 됩니다. 이유가 뭐죠? 알킬 알루미늄 등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탱크 안에 우리가 이 알킬 알루미늄 등을 주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에 공기가 있겠죠. 공기가 있으면 자연 발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불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불활성 기체로 다 채워 넣어야 돼요. 공기가 있으면 바로 불 납니다. 실제로 불 나면 끄기도 힘들어요. 알킬 알루미늄은. 예, 다음 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죠? 옥외 저장 탱크, 옥내 저장 탱크, 지하 저장 탱크 중에 압력 탱크 외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한마디로 그냥 일반 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화 프로필렌, 디에틸 에틸은 30도씨 이하, 아세트알데히드는 15도씨 이하. 왜 이렇게 저장할까요? 우리가 특수 인화물에서 인화점과 비점은 꼭 암기를 했었죠. 이 두 가지의 비점. 비점은 끓는 점이죠. 끓는 점이 약 34도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온도가 그래도 딱 34라고 34로 딱 이하로 유지하면 불안하거나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낮은 온도로 해야지 액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넘어버리면 기체로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피 팽착, 용적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탱크가 폭발할 수가 있겠죠. 아세트알데히드의 비점은 21도예요. 여러분 남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도 이하로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압력 탱크에 저장할 경우에는 40도 이하로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탱크 자체를 고압에 의해서 견딜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지네가 부피 기체가 되려고 하더라도 탱크 자체가 꽉 막고 있기 때문에 기체가 안 되겠죠. 폭발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은 온도까지 유지를 올라가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는 얼마다? 40도씨 이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제4류 위험물에서 왜 특수인화물이 중요하고 특수인화물의 인화점과 비점을 왜 암기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것을 암기하면 이 수치 외우는 데 좀 더 편합니다. 이렇듯이 이 법령은 위험물의 성질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와 그리고 제1류부터 6류까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 아세트알데히드 등 또는 디에틸 에틸을 이동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물건 싣고선 옮기고 배달하고 쓰이는 곳에 따라서 갖다 주고 해야겠죠. 본행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B점 이하, 본행 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40도씨 이하로 유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을 옮기는 경우에는 특수 차량으로 옮겨야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거 옮기다가 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었죠. 저도 그래서 이런 거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받다가 들은 내용입니다. 충청도 쪽에서 알킬 알루미늄을 배달하다가 불난 거예요. 사고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취급했냐, 어떻게 처리를 했냐. 그러면 차를 탱크가 있겠죠. 안에 꺼내 놓은 다음에 바깥에다가 펜스 쳐놓고 불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한 하루 더 걸렸대요. 불 꺼지는데. 그만큼 오래 타고 불안하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사실 자연 발화성이기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겠죠. 이런 것들 특히나 배달하거나 옮길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저장소에서 1m 이상 간격을 두고 오타가 났네요. 유해를 달리하는 위험물을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이류와 사료 위험물 되나요? 잘 보셔야 되죠. 이류 중에서 인화성 고체량만 되는 거죠. 그리고 인류 위험물과 자연 발화성 물품, 황림 제외가 아니고 황림 포함이죠. 인류와 오류는 뭐예요? 인류에서 무기 과산화물 제외한 다음에 제외하고 그 물질과 오류가 되죠. 그리고 인류랑 육류는 둘 다 하나성이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죠. 나옵니다. 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 사료 위험물 중 제1석유류만을 수납할 경우 높이는 최대 몇 미터입니까? 제3, 4 동식물류 사료 중에서 제3, 4 동식물류는 4m까지 할 수 있죠. 그런데 1석유류는 얼마입니까? 그 밖의 경우니까 제 1번에 최대 3m까지밖에 안 되겠죠. 본행 장치가 없는 이동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 알데히드의 온도는 몇 도씨 이하로 유지해야 됩니까? 우리가 방금 봤었죠. 그래서 정답 40도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 2번이 됩니다. 실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위험물 취급 기준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별로 이렇게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고 중요하지 않고 맨 뒷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빨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조에 관한 기준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해되는 내용만 나옵니다. 증류 공정에 있어서는 증류 공정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물질을 증류시킨 다음에 분리를 시키는 거죠. 증류하면 끓는 점에 따라서 빗점에 따라서 먼저 올라가는 게 있고 남아있는 물질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증류 공정 대표적으로 우리가 분별 증류에서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와 등유, 경유를 만드는 추출하는 공정이 있겠죠. 이런 공정에서는 내부 압력 변동 등에 의해서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해야겠죠. 새면 위험물이니까 위험하겠죠. 그리고 일단 증류한다는 자체가 온도가 많이 올라간 상태로 위험물이 빠지기 때문에 더욱더 온도가 높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에 존재하겠죠. 추출 공정에 있어서는 추출관 내부의 압력이 비정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할 것. 건조 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할 것. 그냥 읽어보면 다 맞는 말이죠. 분쇄 공정. 분쇄하니까 갈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분말을 조심해야겠죠. 소비에 관한 기준. 분사 도장 작업은 방화상 유효한 격벽 등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할 것. 분사 도장 작업 대표적으로 자동차 이런 거 색칠을 도장 공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배 같은 경우에도 다 색칠을 해야 되니까 하는데 전부 다 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안에 위험물 같은 경우 다 들어가죠. 잘 타는 물질이고 담금질 또는 열처리 작업은 위험물 온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실시할 것. 버너 같은 경우에 역화를 방지한다. 이 부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화가 뭡니까? 역화. 가스통에서 가스가 쭉 분사가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여기다 점화를 갖다 대니까 불이 붙는데 만약에 나오는 압력이 약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일단
가스가 나오는 압력이 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불이 들어가지 않겠죠. 약해지면 역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역화 방지한다. 그 말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여기죠. 이동 탱크 저장소의 취급 기준. 이동 저장 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얼마?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의 위험물을 주입할 때는 원동기 정지시킬 것. 한마디로 시동 끄라는 소리죠. 시동 끄거나 돌아가고 있는 거 다 끄라는 소리죠. 인화점이 얼마? 40도씨 미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주유소 기준하면 어떤 게 들어가요? 휘발유의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고, 경유랑 등유는 인화점이 40도씨가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아요. 이번은 당연한 소리죠. 정전기에 의한 위험물을 주입하거나 배출할 때는 접지할 것.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죠. 정전기에 의한 재발생이 있는 위험물을 이동 저장 탱크 상부로 주입할 때에는 주입관을 사용하되 주입관의 선단을 밑바닥에 밀착할 것. 그래서 여기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수치 나오는 인화점 기준. 다음 보겠습니다. 알킬 알루미늄 등 및 아세트 알데히드 등의 취급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발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불활성 기체를 봉입해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꺼낼 때 얼마? 이동 탱크로부터 알킬 알루미늄 등을 꺼낼 때는 2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고, 넣을 때는 저장할 때에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수치를 또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셔야겠죠. 꺼낼 때 200, 넣을 때 200. 거기다가 무엇을 넣는다? 불활성 기체를 봉입한다. 여러분들 이 수치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아세트 알데히드 등. 여기서 한번 좀 볼게요. 두 가지로 구분하죠. 봉입할 수 있는 가스가 알킬 알루미늄 등은 무조건 불활성 기체예요. 그렇지만 아세트 알데히드 등에서는 불활성 기체뿐만 아니라 수증기를 봉입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위험물 특성을 공부를 좀 하셨으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알킬 알루미늄 등은 금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절대 수증기 봉입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아세트 알데히드 등은 사료 위험물이기 때문에 물 닿아도 사실 상관은 없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헷갈리게 물어봐요. 알킬 알루미늄 등 보관하거나 저장하거나 꺼낼 때 어떤 가스 들어가냐. 그래서 불활성 가스 그리고 또 수증기 하는데 잘 보셔야 되죠. 수증기는 여기다. 아세트 알데히드만 되고 여기에는 되면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특성만 봐도 알 수 있죠. 알킬 알루미늄 등은 금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수증기 절대 봉입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꺼낼 때 얼마? 1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킬 알루미늄 등 꺼낼 때 200, 넣을 때 20, 그리고 아세트 알데히드 등 꺼낼 때 100. 이거 확실하게 수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저장 취급 기준에서 시험 문제 거의 다 수치에서만 나옵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저장 취급 기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